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임상심리학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19강 강의에서 고전적 조건화, 20강 강의에서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작적 조건화 뒷부분에서 여기 자기통제, 일상생활 속에서 조작적 조건화가 응용되고 있는 사례들 살펴봤는데요. 자기 통제를 잘 하는 방법 6가지까지 알아보고 마무리되어서 뒤쪽에 3개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적 행동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조작적 조건화가 이렇게 응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병적 행동에서도 조작적 조건화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망상, 환각, 기절, 자해 뭐 이런 것들은 병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기 방어 기제 형태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기인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는 여기 자해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게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들, 남자보다는 좀 여자들이 이런 행동이 많이 나오죠. 여자들이 뭐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절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기, 범죄 뭐 이런 했던 여자들이 이렇게 경찰한테 체포되는 현장에서 이렇게 기절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기절을 한다든지 뭐 자해를 가한다든지. 자, 이것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금 자기한테 가했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해를 했던 것이 좀 누그러뜨려졌던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 내가 뭐 어떤 여학생이 수학을 못 하는데 꼭 그 시키는 수학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 시키는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몇 번 뭐 누구 나와서 이거 풀어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그 학생이, 여학생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학생을 다음부터는 못 시키겠죠. 이렇게 뭐 수학을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간질 또는 경기가 일어나 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졌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여학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시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학습이 되어졌다면 자기가 위기에 빠진 상황, 또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는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기 쉽겠죠. 자기 방어적인 행태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작적 조건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해 행동 같은 경우는 또는 병적 행동 여기 전에 나온 이런 것들은 조작적 조건화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방어를 위한 부적 강화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부적 강화. 즉 싫어하는 것을 제거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적 강화의 차원에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창의성이 있는데요. 피카소는 자기가 평생 열심히 그리려고 그렸던 그 그림의 그런 내용들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굉장히 기괴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반응이 이게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림의 기괴함이나 의외성이 독특함이 더 가면 갈수록 커져간 거죠. 왜? 이렇게 독특하게 그렸더니 오히려 열심히 그린 그림보다 이 그림에 사람들이 더 환호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작적 조건화 반응이 유발이 되면서 더 초현실적인 그림,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이런 행태의 그림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창의적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점점 피카소의 그림풍을 점점 더 기괴하게 몰아간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조작적 조건화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례까지 다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관찰학습. 자, 알버트 반두라에 의한 관찰학습은 또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앞에서 우리 반두라가 있었잖아요. 반두라. 자, 알버트 반두라의 관찰학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관찰학습은 뭔가를 다른 대상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모방하거나 배워가지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건화 실험에서는 무조건 자극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속어 격발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조건화 실험에서 무조건 자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감소하다가 속어될 수 있다. 아까 속어 격발, 그 다음에 속어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속어된 실험체에 다시 무조건적인 자극, 예를 들자면 고기 같은 거죠. 다시 제공해주면 다시 그 조건화 반응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그런 내용 아까 앞에서도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관찰학습은 사회적 학습 또는 대리학습, 무시행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표본, 사회적인 어떤 샘플링 이런 것들을 보고 근데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아무나 관찰하진 않잖아요. 그 사회에서 어떤 표준화되고 샘플링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되어진 어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병원 쪽에서 근무하니까 병원도 보면은 5월달 되면은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5월달 되면은 어디서부터 그 임금 투쟁이 시작돼요? 서울대병원부터 시작해요. 가장 큰 병원, 서울에 있는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병원. 서울대병원이 이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이제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이 따라서 하고, 임단투라고 하죠. 임단투. 임급 단체 협상 투쟁을 줄여서 임단투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임단투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 되어져 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거, 모방하는 거, 이런 것들 대부분 사회적 학습일 확률이 높아요. 사회에서 샘플링 되는, 모델링 되는 사례들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 관찰 학습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학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대리 학습이라고도 해요. 나 대신 그 앞에서 한 사람들이 미리 다 해준 거잖아요. 그 시행착오와 그 앞에 먼저 경험을. 그래서 그걸 대리 학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시행 학습이라고도 해요. 내가 미리 경험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서도 앞에서 한 사람들의 내용 결과로만도 내가 따라서 또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올드보이 영화를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넣어놨는데, 올드보이에서 나오죠. 이 그 감금됐잖아요. 이 사람이 최면가스에 이렇게 잠이 들어서 그 유지태한테, 영화에서 유지태. 그래서 최민식이 이렇게 여간방에 갇혀서 이렇게 살죠. 그래서 할 일은 없고 여기 벽에다 사람 그려놓고 맨날 이렇게 텔레비전은 그래도 놔줬어요. 유지태가.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무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련 동작, 단련하는 것들을 보고 이 안에서 계속 관찰 학습을 하죠. 보고 배우고. 물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연습하는 것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관찰 학습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풀려난 날 첫날에 양아치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학습은, 뭐, 모방학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꼭 모방학습이 꼭 관찰학습이냐, 100%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관찰학습은 모방학습의 어떤 성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찰학습의 과정은 일단은 관찰학습을 하려면 일단 주의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그것을 잘 학습을 하려면, 따라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텐션을 갖고 집중을 해서 그것을 정보를 파지를 해야 되겠죠. 정보를 습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내가 학습을 했으면 꺼내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재생. 그리고 그 재생하는 과정에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될 이유,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찰학습의 과정은 특이하게도 attention, 그 다음에 retention, 그 다음에 retrieval, motivation 이렇게 약간 기억의 과정하고는 달라요. 네 가지의 내용이 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찰학습을 살펴보게 된다면, 자, 대중매체 속에서 우리가 관찰학습을 많이 하죠.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TV 또는 뭐가 있어요? 핸드폰.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들 너무 일찍부터 스마트폰 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일찍부터 너무 스마트폰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안 좋은 거, 물론 좋은 거를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부정적인 거에 일찍부터 노출되어지고 자극적인 거에, 말초적인 거에 그러한 학습되어져서 정작 아기가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가야 할 과정상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자극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시시하고 재미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많고 뭐 좋은 면도 일부 있지만 이게 이제 성인은 상관없는데 어린이들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겠죠. 자,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관찰학습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모델링 치료 기법, 공포증을 치료하는데, 자, 모델링 치료 기법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 반응, 공포 반응, 뭐, 공포 대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행 시범 행동에 대한 모범과 역조건 형성을 통한 기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델링 치료 기법 즉 MT라고 합니다. 자, MT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공포증 치료에 이러한 관찰학습을 활용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찰학습이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볼프강 켈러. 자, 이 사람이죠. 볼프강 켈러가 제시한 통찰학습에 대해서 살펴본다. 자, 그러면 자, 이 통찰학습은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자,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문제의 사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깨달아 학습하는 것이 통찰이다. 통찰학습이다. 자, 통찰학습을 하려면요. 일단 사전에 그 통찰하려고 하는 학습 주제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아하 경험, 아하 학습을 하려면, 통찰을 하려면, 사전에 그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 거기서 통찰이 나오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서 내가 통찰을 얻은 그런 학습을 하려면 이렇게 전반적인 지식이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켈러가 이제 제시한 볼프강 켈러가 제시한 통찰학습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자, 문제 해결은 단순한 과거의 경험에 직접 그것에 합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구조의 변화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통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통찰을 해서 통찰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냥 어떤 경험이나 지식만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머리에다가 꾸겨 넣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경험적 사실을 구성하는 구조의 변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내가 새롭게 학습하는 것과 지금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기존 정보, 내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통찰을 하려면 그냥 무에서 유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그 주제에 관련된 사전 재반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적 지식과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과제의 지식과 정보가 융합돼서 어떤 리오가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내 인지, 내 정신 속에서 재구성하는, 쉽게 말하면 비빔밥처럼 비벼내서 제3의 맛을 창조해내는 어떠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지식만 계속 데이터만 쌓아가지고 통찰을 통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통찰은 탐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 번에 통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이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탐구 과정. 자, 그래서 뭐 탐색 또는 뭐 탐구, 뭐 또는 뭐 사색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통찰이 이루어지려면 실험 장면의 속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찰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에 어떤 그 통찰을 제공해주는, 통찰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 자극이나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그런 환경의 속성, 뭐 여기는 실험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의 속성일 수도 있죠. 환경. 그 어떤 환경에서 그 정보가 제시되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이제 통찰이 올 수도 있고 통찰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통찰 학습에 필요한 지각 조직화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통찰 학습에 필요한 지각 조직화의 원리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뇌가 어떤 자극을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이러한 지각 조직화의 원리를 거꾸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각 조직화의 원리, 즉 뭐 폐쇄성, 유사성, 근접성, 연소성, 뭐 또는 뭐 정경 분리 원리, 뭐 또는 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뭐 단순성도 있어요. 단순성, 정경, 배경, 분리, 뭐 단순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뇌가 자극 정보를 인식하려고 하는 속성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각 조직화의 원리라고도 하지만 게슈탈트 원리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지각 조직화의 원리를. 그래서 뒤쪽에서도 또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더블링 하이라이트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찰은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하고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사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하 하는 순간 뭐예요? 갑자기 유레카 하고 깨달음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통찰에 따른 문제 해결의 수행은 오차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통찰을 했어. 자, 그러면 한 번 통찰을 하면 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올 때도 또 통찰을 또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국한해서는 한 번 통찰을 했어.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져도 그 문제의 수행에는 오차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찰에 따른 문제 해결의 수행은 통찰 이후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통찰 이후에 반복되는 동일한 문제 해결의 수행에 있어서는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책이. 수행에 있어서는 오차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책이. 자, 통찰 이후에 반복되는 동일한 문제 해결의 수행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오차 없이 원활하게 계속 동일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확실히 깨달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통찰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해당 문제 해결 방법은 상당히 잘 기억되고 유지된다. 한 번 깨달았으면 그 부분은 계속 잘 everything okay 그리고 그게 잘 retention 잘 보유되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찰의 원리가. 자, 그 다음에 9번째, 통찰로 터득한 문제 해결의 원리는 다른 상황으로 적용, 전이, 일반화, 응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깨달은 문제가 유사한 이웃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 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그 인접 지역의 다른 영역에까지 깨달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6번째, 통찰은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다라고 했죠? 자, 이게 뭐예요? 유레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유레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자기 체중만큼 물이 바깥으로 넘쳐난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유레카 소리를 질렀던. 자, 그래서 통찰 학습을 알아봤고, 이 원숭이 실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고 실험 공간에서 박스와 짝대기를 이렇게 줬더니 이게 높은 바나나를 이렇게 박스를 쌓아 가지고 이렇게 따서 먹게 되는 그런 통찰을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원숭이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켈러는 이런 그런 통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특성 또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립을 해서 제시를 했어요, 학계에. 자, 그래서 통찰 학습의 과정은 일단 문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제시가 돼야 되고, 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싶다라는 동기가 없었으면 이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 박스를 어떻게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까요? 자, 바나나에 대한 먹고 싶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골똘히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자, 두 번째는 문제 장면에 대한 탐색이나 사유가 필요하죠. 원숭이도 처음부터 이걸 쌓지는 못했어요. 켈러가 제시한 문헌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되게 못 따먹어서 화가 나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박스를 쌓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점점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원숭이가 깨달은 거죠. 박스를 높게 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손이 닿겠구나라고 이렇게 사색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색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색 뭐 상관없어요. 사색 또는 사유. 그쵸?
자, 그 다음에 관계 이해, 파악의 형성, 통찰을 바탕으로 한 학습의 진행. 자, 그래서 통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통찰을 통한 학습을 이행했죠. 자, 바나나를 땄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학습의 이행, 이렇게 세 가지로 통찰 학습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도 통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 통찰을 하고 끝납니까? 통찰을 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통찰학습의 구성 및 제시 방법 191페이지 보면 자, 문제의 본질적 탐색이 가능하도록 학습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 또는 구성,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통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학습자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적 탐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쉽게 만들지 말고 좀 그렇게 생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지식을 구조화시키고 학습자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구성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자, 지식을 구조화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해야지. 학습자 수준은 중학생인데 난이도는 뭐 박사학위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학습자가 동기를 상실해 버리겠죠. 자, 세 번째, 암기형보다는 이해 및 해결형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야 통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단답형, 암기형, 뭐 이렇게 답술형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해 및 문제 해결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해야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라도 더 생각을 하니까. 네 번째, 학습자에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학습에 대한 내적인 동기유발이 되도록 제시해야 된다. 어쨌든 동기유발이 돼야 됩니다. 학습자가 동기유발이 안 되면 통찰이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통찰 학습이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자, 마지막으로 수렴적 사고, 창의적 사고,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통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렴적, 창의적, 확산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제시한 학습 내용이 그렇게 짜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우리 앞 챕터에서 나왔던 그런 컴퓨터 전산 정보 처리의 과정 3단계는 부호화, 즉 인코딩, 그다음에 그 정보를 갖는 거, 취하는 거, 리텐션, 파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저장했던 정보를 다시 꺼내서 쓰는 거, 리트라이벌. 자, 이것을 기억으로 이렇게 단계로 나누면은 똑같은데 하나가 앞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죠. 그게 뭔가요? 주의 집중, 어텐션. 자, 그래서 컴퓨터나 전산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부호와 파지 인출로 되지만 우리 인간이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똑같고 하나가 더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게 뭐냐? 주의 집중이다. 어텐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 처리 이론까지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22강 강의에서는 켈러가 제시했던 통찰학습의 특성 또는 지각 조직화의 원리, 즉 게슈탈트의 원리라고도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